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어느 한 교수가 연구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조교와 학생 몇몇이 그 교수를 놀래켜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그 연구실에는 박제된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로 뽑힌 학생 한 명이 박제 동물들 가운데 가장 덩치도 크고 뿔도 큰 동물의 탈을 썼습니다. 그 동물은 이제 발굽도 크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 교수에게 다가갔고 조교와 학생들은 일제히 왁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잠에서 깬 교수는 연구실 풍경을 잠깐 살펴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교수가 완전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조금도 놀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뜻 보니 나에게 다가온 놈이 뿔이 크고 또 굽이 있더군. 그것은 초식동물이란 뜻이고 초식동물이 나를 해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던 거야. 그 19세기 초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였던 조르주 퀴비에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불안은 무지에 대한 이자라고 말합니다. 무지가 클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이자도 많이 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 일화가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는 각자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 질문과 공박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통일 따위의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 그 CR의 꿈, 그러니까 저의 귀에는 연일 쏘아 올리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뉴스가 들리지 않는 거냐? 아니면 들리는데도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거냐? 이렇게 공박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매일 보고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한의 미사일이 별로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남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한 도저히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돈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GDP 순위를 밝히는 세계의 경제기관의 통계를 봐도 북한은 전부 다 100위권 바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난한 나라,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미사일은 왜 그렇게 쏘아대는가? 그 돈으로 인민들의 줄인 배부터 채워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 질문도 사실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받았던 질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유하자면 겁 많은 개가 많이 짖는 것, 그런 것입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개들은 잘 짖지 않습니다. 작은 개들, 그 가운데서도 유독 겁 많은 개들이 많이 짖습니다. 짖는 것으로 자신의 공포감을 달래고 짖는 것으로 주인에게 날 좀 보호해 주세요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짖는 것으로 다가오는 상대방에게 제발 가까이 오지 말고 날 좀 내버려 둬 주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로울 때는 북한도 그렇게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하는 것을 알리는 뜻으로 존재 증명을 위해서 미사일을 쏘았던 적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열리거나 소위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B-1B 같은 전략 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다가오면 북한은 공포에 떠는 작은 개처럼 마구 짖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미사일 쏠 돈으로 인민들의 배부터 채워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 그 말씀도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북한을 정상국가라고 봤을 때나 가능한 질문입니다. 북한은
밤새 궁리한 끝에 자기 죽을 깨를 낸, 그러니까 자신들을 외톨이 국가로 만드는 핵무기 개발이라는 쓸데없는 곳에 올인해버린 그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거나 지탱하기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초고도 비만인 김정은의 건강에 갑자기 심각한 이상이 오거나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났던 강도의 지진에 버금가는 자연재해, 재난이 닥치면 국가 존립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북한의 유사시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핵무기는 소위 비대칭 전력이 아니냐, 그것 하나만 있으면 남한이 꼼짝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핵무기가 비대칭 전력인 것은 맞습니다만 비대칭 전력도 대칭 전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끝은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점령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칭 전력이 절대 열세인데 비대칭 전력 하나만 우세하다면 그것은 자살용입니다. 2판 4판의 심정이 되고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몇 방 핵 미사일을 쏜 후에 자신도 종말을 고하는 자살 수단의 다름 아닙니다. 근데 북한이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즉시 원점 타격을 당하게 됩니다. 핵을 쏜 자리 그 자리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한미 군사동맹의 화력을 감안하면 김정은 일가뿐만이 아니고 평양 전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공산이 큽니다. 그것은 김씨 일가뿐만 아니고 북한 지도부 전체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그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현 정부도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튼튼해야지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진다. 그래서 일본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서라도 그 방위협력체제 안에 일본을 붙들어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군사협력체제에 굳이 일본을 끼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군사 전력이 당장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도 같지 않고 또 일본을 군사 대국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더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입니다. 미국이 현재의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억지로 일본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일본에게 한반도의 안보를 위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언젠가부터 지상군을 해외의 전쟁에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갑자기 병력을 철수했고 우크라이나에도 단 한 명의 지상군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가능하면 자국 군인을 해외 전쟁에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미국이 오히려 점점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굳이 일본과 안보를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대만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불침 항모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용인하겠다, 감수하겠다,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끝끝내 반대하면 미국도 우리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반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보를 명분으로 굳이 일본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너무 가까워질 때 한반도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던 것이 근현대의 우리 역사였습니다. 1854년에 이제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면서 일본은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곧 이어 이제 한반도를 정벌해서 식민지로 삼자는 정한론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 카스트라 태프트 밀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은 한반도 강점의 마지막 걸림돌을 치운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6.25 직전에는 미국이 지켜야 할 극동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지키고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는 그 소위 이제 에치선 라인으로 정한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이 6.25 남침 결심을 굳혔다. 그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한반도의 분단도 우리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나중에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분단됐어야 할 나라는 전쟁 피해국, 피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쟁 범죄 국가, 전범 국가인 일본이어야 했습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의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북일본과 남일본으로 나누어졌어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가만히 두고 애꿎은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무려 80년 가까이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과 일본이 너무 밀착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본을 끼워서 미국과 가까이 할 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의 힘과 전략으로 미국과 외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또 그럴 사이즈가 됩니다. 좋은 명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대로도 살만한데 왜 그렇게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느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이 질문도 늘 받아왔던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2014년 한 해 동안 조선일보가 1년 내내 200꼭지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던 통일은 미래다라는 기획 기사에 실렸던 제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 1일자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을 남북 하나 될 때 동아시아 번영의 미래 열린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지키는 장병들 머리 위로 두루미 떼가 날아가는 컬러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으면서 대단원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기획 기사의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일제의 완전한 청산이며 통일이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은 잦아들 것이다. 제가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했던 아주 드물었던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은 얼마 후에 그 통일은 미래다 시리즈의 하나로 자원과 관련된 기사를 실었습니다. 남북 통합 때는 대륙과 연결된 6천조 원의 자원 강국이 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한반도의 르네상스, 북한의 철광석, 아연, 구리, 북한은 그것이 풍부하고 공급이 안정되고 수송비가 준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남한의 기술, 자본이 투입되면 북의 광공업도 급격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목을. 또
이 관광과 관련된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관광시설에 4조 투자하면은 1년에 40조씩 번다. 통일한국은 관광대국. 금강산 같은 단지 8곳 만들면 한반도 외국인 관광객 3배로 급증. 한 해 3,600만 명 찾는 관광 메카로. 이렇게 제목을 실었고 그것이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물류와 경제권 분야는 더 장밋빛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통일이 되면 동북아 경제권은 47조 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 파워를 자랑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이렇게 합치면은 2040년에는 북미와 유럽의 경제권을 제친다고 했고 또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남북한하고 동북 삼성, 흑룡강성, 길림성 또 어딥니까? 요령성 이 동국 삼성의 제중 동포가 참여하면 8천만 명 규모의 한민족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분업체계가 탄생한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물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서 서울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이 설치가 된다. 결국 이제 통일로 인한 이익의 총론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통일 후에 GDP 증가 누적분만 6,300조에 달한다. 또 안보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국방비 감축 효과만 300조 원이고 북한 핵 전쟁의 위협이 해소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외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을 가장 큰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남북 간에 또 남남 간의 여러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서 188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그 통일은 미래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종합해보면은 한민족의 미래는 통일밖에 없고 그야말로 통일은 대박이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통일 대박. 언젠가 참 자주 들었던 말인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조선일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하여간 그때 조선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또 그 이후에는 왜 이런 기사를 일체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꼭 받는 질문이 통일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데 그 많은 돈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 북한 사람들 좋게 하겠다고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돼? 나는 싫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특집 기사는 훌륭한 답을 내놨습니다. 큰 제목은 통일 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로 크다였습니다. 통일 비용. 소제목은 정부 민간 합친 통일 비용 통일 후 20년간 3,600조 원. 그렇지만 혜택은 6,800조 원에 육박.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기사 내용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통일 비용이 대략 20년간 3,600조 원 정도가 들지만 국민들이 주머니 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할 부분,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은 23%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20년간 900조 원, 1년에 38조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들의 대북 투자로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금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요컨대 국민은 조금씩만 세금을 내면 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는데 그것마저도 들어가는 돈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통일비용. 근데 저는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좀 조선일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시한 그만큼의 돈도 들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민족의 남다른 국난 극복 정신 때문입니다. 한다면 하는 특유의 기질, 일단 뭉쳤다 하면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이상한 DNA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통일비용은 조선일보가 제시했던 금액의 반으로 줄이고 통일의 효과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이익도 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 땅 전역을 생각하면 땅값만 해도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한 영토를 돈을 주고 산다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통일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 분량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모두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는가?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통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나마 지금이 통일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냉전 시대에는 통일이 불가능했습니다. 힘의 균형을 깰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일본이 G2라면서 맹위를 떨치던 때나 중국이 집단 지도체제로 안정되게 국정이 운영되던 때도 통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북한의 힘까지 엇비슷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역시 섣불리 통일을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통일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건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북한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처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입니다. 벌써 2년째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쟁을 치른 국가는 청구서를 받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청구 금액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러시아가 영토는 좀 더 많이 차지한 상태에서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러시아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전비를 퍼부었지만 쉽게 승리하지 못했고 너무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또 나토가 더 강하게 결속되는 계기를 오히려 러시아가 만들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늘 중립을 유지해왔던 그 러시아 북쪽의 두 나라 핀란드와 스웨덴이 급격하게 서방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나토에 가입했고 스웨덴도 나토 가입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러시아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됐던 것처럼 이 전쟁이 끝나면 내부의 거센 민주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푸틴도 그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높고 체첸, 사하, 타타르스탄 등 러시아 내의 소수민족계 공화국들의 독립 요구도 훨씬 더 거세질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세계적인 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의 예측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프리드먼은 국제지정학의 대가입니다. 그가 만든 보고서가 미국 의회나 백악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 프리드먼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현재의 중국을 빛 좋은 개살구 정도로 해석합니다. 중국은 스스로 G2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갖 병을 가진 덩치만 큰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중국의 14억 인구 가운데 10억 명이 절대 빈곤선에 해당하는 삶을 산다고 봅니다. 또 3억 명에 가까운 도시 농민공의 존재도 큰 사회 불안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제 중국을 그 압력밥솥 상태라고 비유하면서 지금은 압력 조절 밸브가 폭발하기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프리드먼의 예측입니다. 밸브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3억의 농민공을 포함해서 10억 빈민들의 분노 또 불만 이런 것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프리드먼의 의견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권력 내부에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최상위층에서.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의 밑바닥에서부터 실력과 조직을 다져왔던 공상청년단, 소위 공청단 계열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철저하고 무기력하게 권력 싸움에서 완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하이방이나 태자당의 다른 유력자들도 시진핑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사력을 다해 반격할 것입니다. 공청단은 뭐고 상하이방, 태자당 등이 뭔지 궁금하시면은 그 위에 클립을 클릭하시면은 그것의 정의 또 상호관계를 분석한 제가 과거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중국은 외부에 관심을 쏟을 만큼 한가한 형편이 아닙니다. 어쩌면 중국이 더 남북한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일본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끼칠 만큼 독립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이면서 또 랭킹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지난해 12월 31일 날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6위, 일본은 8위라고 했습니다. 그런 순위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은 나날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세를 빌려서 우리에게 호가호위하려고 하지만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정말 일본을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미국이 옳다 그러다, 미국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은 우리와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묶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가운데 꼭 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면 저는 현재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가장 힘이 세서도 그렇고 또 의회와 언론이 비교적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나마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나라란 점에서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우리와는 가장 멀리 있는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지리적, 물리적으로. 원교 권공이야말로 변치 않는 외교의 원칙입니다. 그러한 미국에게 남북 통일이 미국에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주의를 이식한 수많은 독립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소위 미국 사관학교의 수석 졸업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한국이 평화통일마저 달성해서 성공의 3연타석 홈런을 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자랑이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셈입니다. 그런 논리를 이제 미국 정부와 국민, 미국의 조야에 인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협력을 부탁해야 됩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할이 큽니다. 역할을 좀 맡아줘야 됩니다. 일본은 인구만큼이나 많은 신을 가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강성한 나라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또 남북 통일은 공산주의에 대한 기독교 세력의 승리라는 논리로 그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남북 통일을 지원하는 우호적 세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간 외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하는 것이고 통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이제 통일은 미래다 기획 기사에서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나라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북 대치 불안 요인 제거하면 중일도 안보 협의체 통해 군비 축소 가능. 작은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중국 1 핵개발 저지 명분 생겨 군비 연 380억 달러 줄일 수도. 일본 북핵 위협 해소돼 이익. 그러면서 독일 통일로 인해서 주변국이 얻은 이익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독일 통일 후 유럽 국가들 국방비 40% 감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컨대 남북 통일을 이룬 후에 한반도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와 함께 공동 관리하는 다자 안보 체제로 전환하면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았던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것은 주변 국가 모두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한반도를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화하자는 뜻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을 끝내기에 앞서서 이제 국제 외교와 관련돼서 최근에 상징적인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진핑과 2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 번은 무려 광둥성 광저우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베이징이 아닌 곳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국의 정상은 베이징에서만 아련을 받지 나가서 손님을 맞지는 않는다. 그게 중국의 자세였습니다. 그만큼 마크롱을 국빈 그 이상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외국 정상을 국빈 방문으로 초대한 것은 마크롱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갔습니다. 마크롱은.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를 받아서 간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죠. 그것은 프랑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를 맹방으로 생각한다면 맹방답게 대접해달라. 국빈 방문 같은 허례허식보다 진정으로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G2,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의 외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속을 다 챙겼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신이 어느 한쪽 편이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면 그 순간 반대쪽과는 완전히 적이 되는 것이고 또 같은 편이 된 쪽조차도 그로부터 오히려 홀대받기 십상입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미끼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마크롱의 외교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에도 상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받아놓은 질문도 많고 또 이번 주에 하기로 약속했던 이야기 등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점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